그러니까 이제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거나 그냥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답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기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나의 최후 진술을 기억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고인의 마지막 한마디, 최후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발언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형사재판의 모든 단계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최후 변론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재판장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최후 진술 이후에도 참고자료,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재판장을 마주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이 최후 진술이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최후 진술은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최후 진술은 유죄 무죄 판단을 뒤집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보이는 사건을 최후 진술만으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판 절차에서 현출된 증거들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인 최후 진술만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내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최후 진술을 하실 때 억울함을 막 표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표출하셨다는 것은 무죄 주장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무죄 주장은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로 내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 다시금 내가 억울하다 이런 점을 열심히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최후 진술이 아니라 증거들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최후 진술에 너무 큰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최후 진술은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 즉 형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할 것을 실형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주는 것도 재판부의 재량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그냥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것도 당연히 재판부 재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도 사람이다 보니까 최후 진술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형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최후 진술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양형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 진술을 잘하면 무조건 양형이 줄어든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재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우리가 힘을 쓰지 않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기억에 남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 진술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단답, 그리고 장황한 이야기, 그리고 증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거나 그냥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답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기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나의 최후 진술을 기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피고인이 이렇게 단답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단답으로 해버리면 다른 사건과 차이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재판장으로 하여금 최후 진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단답으로 답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답을 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나도 긴 내용을 주절주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애당초 말이 길어지면 무엇이 핵심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면 나중에 반성문이나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이 낫지
말로 주절주절 오랫동안 설명하는 건 정말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증거에 관해서 내가 막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진 것인데 또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제출한 이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제출한 이 증거를 꼭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정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것들은 이제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변호사가 의견서로 작성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문제이지 피고인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증거에 관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최후 진술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최후 진술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자, 일단 3분 이내로 의미 있는 내용만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셔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서두에 표현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반드시 표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꼭 피해자에 대한 사죄 표현은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고 또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번 범죄는 정말 실수고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엄히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재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범죄가 정말 한 번의 실수고 내가 또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벌에 처할 경우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손해를 언급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좋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엄벌로 인해서 사업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위기가 온다면 내가 이끄는 그 사업에 속한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양형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최후 진술을 설명하신다면 재판부도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고인의 마지막 말, 최후 진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